자, 면왕정가 보겠습니다. 면왕정가. 자, 면왕정가는 송순의 작품이죠. 송순의 작품이고, 송순은 이제 조선 전기의 문입니다. 자, 호는 면왕정. 자, 이 면왕정이라고 하는 이름이 약간 중의적이에요. 왜냐면 면왕정은 송순의 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담양에 있는 면왕정에서 머무르면서 작품을 썼기 때문에 이게 이 면왕의 정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치면 약간 원두막 같은 그런 것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면왕정가는 이게 송순의 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면왕정이라고 하는 그 담양에 있는 그 정자의 이름이기도 하죠. 자, 그렇습니다. 자, 조선 전기의 작품이에요. 우리 조선 전기 어땠어요? 자, 강호가도 뭡니까? 자연을 좋아하는 노래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임금에 대한 충성심, 이런 군은에 관련된 작품이 많았는데, 자, 면왕정가에는 두 가지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뭐 군은은 맨 마지막에 역군은이셨다, 뭐 그 부분에서 그런 거죠. 자, 일단 면왕정가 한번 보겠어요. 개관 한번 해볼게요. 서정가사이고 양반가사입니다. 서정은 자기 감정을 노래했다. 자연이 너무 좋다는 감정을 노래했다는 뜻이고, 양반가사, 은일가사는 약간 좀 자연에 묻혀서 썼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강호 한정을 노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전기의 가사이기 때문에 운율을 되게 좀 꽤나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자, 삼사조와 사음보의 연속체. 삼사조 세 글자, 네 글자. 그 다음에 네 번 끊어서 읽는 걸 계속 연속해서 했다는 뜻이죠. 시조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시조의 한, 장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굉장히 묘사적이에요. 묘사적인데 이게 계절을 묘사한다거나 아니면 이 제월봉이나 면왕정의 모습을 계속 묘사하면서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묘사가 이게 이제 지금 조금 보다 보면 이제 본사 2에 들어가시면 사계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사계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사계절에서 나와 있는데, 거기 뭐 계절적 묘사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이거 제월봉이나 이 모습을 묘사한 건데, 무슨 뭐 용이 어쩌고, 기러기가 어쩌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교적인 것은 맨 마지막에 역군은 이셨다 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비유법, 대꾸법, 반복법 등 되게 많은 표현법을 사용하였어요.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했는데 그거는 하나하나 보면서 어디서 사용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서사 부분이에요. 서사 한번 읽어보고, 이거 좀 약간 이건 포인트만 잡아놓은 거니까, 자, 읽어보고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서사 부분이에요. 자, 무등산 한 줄기를 매일 동다이로, 동쪽으로 뻗어있어. 무등산에 한 줄기가 뻗어있다는 뜻이죠? 뻗어있어. 무등산 알죠? 지금 그 전라도에 있는 산이잖아요. 자, 무등산 한 활기가 동쪽으로 뻗어있어 멀리 떨어져 나와 제월봉이 되었다. 그러니까 무등산 한 줄기에서 탁 뻗어나온 한 그 봉오리 이름이 이제 제월봉인 거니까. 제월봉이 되어 있거늘 무변대야에 무슨 짐작하느라 라고 했는데, 자, 무슨 짐작은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무슨 생각하느라 거기 때문에 의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변대야는 끝이 없는 큰 들에서, 큰 자연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느라 일곱 구비를 하루름쳐 무득무득 벌어놓은 듯, 네, 함께 움츠려 무더기가 이게 딱 펼쳐놓은 듯 하던데, 이거는 그냥 그 제월봉의 모습을 묘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구비는 굼기가 뭐냐면 구멍이에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산에 있으면 이렇게 구멍이 탁 파져 있는 거야. 거기에 용이 한 마리가 딱 버티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늙은 용이 선잠을 갖게요. 머리를 딱 앉혀놓는 거야. 자다가 깨면 사람들이 되게 약간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리를 탁 얹혀놓은 듯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약간 이게 산의 모습이 약간 이렇게 생겼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머리를 얹어놓은 듯한 모습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굽이 구멍에 있는 늙은 용이 잠에서 깨어서 머리를 싹
살짝 얹어놓은 듯한 모습이다. 이게 무슨 모습이라고요? 제월봉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넓은 바위 위에 송죽을 해치고, 넓은 바위 위에 송죽이라고 하는 건 대나무 소나무를 해치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정자가 하나 앉혀 있으니, 정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구름 뜬 청하기, 학이 날개가 있는 그 새잖아요. 자, 학이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를 쫙 펼쳐놓은 듯한 것이 얹혀있다라는 뜻인데, 아까 이게 봉우리가 약간 머리를 얹혀놓은 듯한 보이면 여기에 날개를 펼친 듯한 모습이 있다는데, 여기에 정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자의 지붕 모습을 뭐라고? 청학이 날개를 펼쳐놓은 듯하다라고 한 겁니다. 자, 여기가 어디예요? 서사 부분이에요. 자, 서사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뭘 묘사하면 제월봉의 위치와, 이게 무등산 한 활기를 떨쳐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등산에서 이게 좀 그 줄기, 능선을 따라가서 있다는 뜻일 거고요. 제월봉의 위치, 그 다음에 형세가 어떻게 생겼냐, 늙은 용이 이렇게 머리를 탁 얹혀놓은 듯한 모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월봉의 위치와 형세, 모습을 늙은 용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거기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거기 송죽을 깨물치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다고? 거기 면왕정이 앉혀져 있는데, 자, 면왕정의 모습은 뭐로 표현했습니까? 청학이 날개를 펼치는 듯하다. 왜 청학일까요? 지붕 모습이 푸른색인가 보죠. 그러니까 날개를 펼친 듯한데, 이게 날개를 펼쳐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게 푸른색이다 라는 뜻이니까 청학이 날개를 펼치는 듯하다, 이게 면왕정의 모습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굉장히 묘사적이라고 그랬죠? 제월봉의 모습, 그 다음에 면왕정의 모습을 묘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서사예요. 그렇죠? 자, 서사에서는 어쨌든 비유법을 사용했다는 건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도 지금 늙은 용이라고 표현을 했고, 얘도 청학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자, 이게 다 묘사를 하고 있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 이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사도 한번 읽어볼게요. 옥천산, 용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자, 그러니까 자, 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쭈르르 흘러내려서 여러 가지 물이 막 합쳐져서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옥천산, 용천산에서 그 지하수가 내려왔나 보죠. 흘러내린 물이, 자, 이게 시냇물을 이뤄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정자 앞 넓은 들에 오롤이 끊임없이 펴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마니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옥천산, 용천산에서 이렇게 조금 실물들이 막 와서 이게 내를 이뤄서 물이 흘러서 어디? 면왕정 앞을 휘 둘러서 흐르는 거야. 왜냐면 얘가 큰 산의 능선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산에 있는 물들이 밑으로 흘러내려서 면왕정 앞에 내를 이뤄서 삥 돌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물, 이 시냇물을 표현한 말을 한번 보세요.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마니 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냥 원래 요즘 말로 하면 넓고 길고 푸르면서도 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표현상으로 보면요, 자, 넓고 길다 그리고 푸르고 희다는 다 약간 대조가 되어 있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넓거든 기노라 탁 끊고, 그 다음에 푸르거든 희지마니 탁 끊으면 대꾸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대꾸와 대조, 넓거든 여기 이 부분이 대꾸와 대조를 이룬 부분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넓거든 기지만이 넓고 길고 푸르고 희다. 자, 대꾸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 자세한 부분 선생님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쌍용이 뒤트는 듯. 자, 어때요? 쌍용이 뭘 표현하겠어요? 쌍용은 냇가. 자, 시냇물을 쌍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비유적 표현 너무 많이 사용했죠?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은 그냥 내가 말로만 그냥 얘기할게요. 자, 당연히 시냇물을 쌍용으로 표현하니까 당연히 비유법이죠. 자, 쌍용이 뒤트는 듯 긴 약간 그 날개를 펼친 듯하고 어디로 가더라 무슨 일 배아빠는 바빠서요. 무슨 일 하느라 바빠서 닿는 듯은 달리는 듯이라는 뜻입니다. 달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느냐. 자, 뭐가 그렇게 바빠서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빠서 어디로 가려고 그렇게 바빠서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달리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시냇물을 계속 흐르니까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게 본사에서요. 본사 첫 번째 부분이 뭐였냐면 옥천산, 용천산 그 물에 대한 묘사였죠. 시냇물 묘사였어요. 쌍용이라고 하는 걸 사용했고요. 넣거든 뭐뭐 어떻게 한 거 이거야? 대꾸와 대조를 사용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무서친 이거 하고 있습니다. 무서친은 물을 따라 뜻이야. 물을 따라가 보면 사정이 눈같이 퍼졌거든 라는 뜻인데 뭐냐면 자, 시냇물이 흐르면 그 옆에 뭐가 형성돼요? 모래밭이 형성되죠? 이 모래밭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래밭이 무서친 사정이 모래밭이야. 사정은 눈같이 쫙 펼쳐져 있거든. 이질한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슨 것을 얼어놓으라. 자, 이 모래밭에서 뭐가 있었냐? 여기에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앉았다 날아가다 앉았다 그러잖아요. 물가니까 기러기가 생선도 먹고 그럴 거야 아마.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러기는 무스건을 얼어놓으라는 거기다 밑줄 치시고 뭐라고? 사랑하느라 라는 뜻이에요. 뭘 사랑하느라? 앉았다가 날았다가 모으더라 흩어라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뭐 이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의 행동이에요. 앉았다가 날렸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노화를 늙은 꽃이 아니라 노화가 꽃 이름이에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노화를 사이에 두고 울면서 쫓아가는 거야. 노화가 어쨌든 무슨 꽃입니다. 아시죠? 그 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자, 거기 그러니까 내가 옆에 뭐야? 지금 이 사정, 모래밭을 묘사하고 있는데 얘가 마치 눈같이 펼쳐져 있다라고 비유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건 거기에 아름다움을 묘사하는데 하나를 더했죠. 뭐요? 기러기가 앉았다가 날았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아름다운 거죠. 이 기러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무라일체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과 이 기러기, 그리고 기러기와 자기, 이게 다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봐보세요. 여기가 면왕정 바로 주변의 모습이에요. 그쵸? 시냇물이 흐르고요. 그죠? 정자 앞에 시냇물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또 모래밭이 보이고요. 이렇죠. 자, 면왕정 주변의 모습이니까 얘는 면왕정을 되게 가까이서 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면왕정 가까이 있어야 거기 정자도 보이고 시냇물도 보이고 모래밭도 보이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그래서 근경입니다. 근경. 면왕정의 근경이죠. 가까운 그 경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요 뒷부분 보시면 이제 원경으로 좀 시선이 쭉 뒤로 빠집니다. 멀리 봅시다. 넓은 길 바뀌며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자, 넓은 길 밖에 좀 멀리서 보니까 뭐가 이게 막 꽂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두르고 꽂은 것은 매인가 병풍인가 이랬어요. 이거는 지금 면왕정에서 보고 쓴 건지 아니면 면왕정을 멀리서 본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가 봤을 때 면왕정에서 조금 밑을 멀리 본 거예요.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면왕정을 지은 이유가 거기 풍경이 아름답기 때문일 거 아니야. 그치? 거길 딱 봤는데 넓은 길 바뀌며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매인가 병풍인가. 마치 병풍은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치? 산이 근데 내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마치 병풍 안에 있는 그림을 보는 듯이 아름답다는 뜻이야. 자, 꽂은 것은 매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아닌 겁니다. 높은 듯 낮은 듯 긋는 듯 있는 듯인데 높은 것도 같고 낮은 것도 같고 끊어지는 듯 하면서도 이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숨겨서 안 보이는 듯 하는데 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머물거니 이지러운 가운데 이랬는데, 자, 봐봐. 높은 듯 낮은 듯 긋는 듯 이거 다 어때요? 다 대조되면서 표현하고 있죠. 대조되고 되게 연속돼서 얘기하고 있죠. 대조가 되게 연속되고 있다. 높은 듯, 는 듯, 긋는 듯, 있는 듯. 이건 뭐야? 대조와 대꾸를 이용했습니다. 여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쵸? 아까 넣거든이지만 여기도 비슷합니다. 자, 대조와 대꾸를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어디라고요? 높은 듯, 낮은 듯, 긋는 듯, 있는 듯, 숨거니, 베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여기까지가 대조와 대꾸입니다.
이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야, 이름이 이런 가운데 이름이 난 거야. 여기가 이름이 되게 유명해졌다는 거죠. 이름난 양하야, 하늘도 젖지 아니하라고 하는데 하늘도 두렵지 않게 우뚝 서 있는 것이 추월산, 머리짓고, 용귀산, 봉서산, 불대산, 온산, 용제산, 금성산, 여기는 내가 할 게 없어. 다 산 이름이죠. 금성산, 허공에 쫙 펼쳐 있으니 원근 창에 머문 것이 참 많기도 많구나. 내가 선생님이 여기가 면왕정을 본 게 아니라 면왕정에서 보고 있는 거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산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면왕정에서 쭉 둘러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산들이 보이는데 그 산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병풍을 꽂아놓은 듯하시, 그림을 딱 꽂아놓은 듯이 되게 아름답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쭉 보는데 너무 많은 그림들이 있는 것 같이, 자, 머문 것이, 보이는 것이 참 많기도 많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어떤 책에서는 면왕정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여기 뭐 책에 했지만 얘가 면왕정 근경, 면왕정 근처를 아주 가까운 곳을 묘사한 이 근경인데, 이 면왕정을 묘사하는데 원경어를 묘사한다는 건 사실 내가 봤을 땐 말이 안 돼요. 왜? 면왕정 근처의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싹 들어서 멀리 보니까 원경을 묘사한 거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떤 일부 책에 면왕정의 원경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난 그게 아니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면왕정에서 본 다른 산의 원경입니다. 알겠겠죠? 자, 원경이고요. 원경의 모습은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그냥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어요. 써놓지는 않았지만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넓은 길 밖에 산에 그림을 꽂아놓은 듯이, 그림 병풍이 꽂혀있는 듯이 아름다운데 거기가 이어지는 듯 어쩌고 막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이렇게 유명해진 것이 아마도 이렇게 머문 것이 보이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면왕정가는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작품이에요. 왜냐면 제일 그 문학 작품 중에 어려운 것들이 묘사가, 그러니까 고전 시가에선 묘사가 되게 막 길게 이어져 있는 것들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묘사가 길게 이어져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사 1이었어요. 다음에 이제 그 본사 2로 가볼게요. 본사 2는 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면왕정에서 본 이 풍경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설명한 부분이라 약간 좀 계절적 배경이 되게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묘사적일 것이고, 그쵸? 이 묘사적이고, 얘가 이제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을 에서 느끼는 회포들을 다 얘기하게 된 거죠. 뭐 회포라고 하는 얘기가 또 감정이라는 뜻이니까요. 본사이 봅시다. 봄. 자, 봄 한번 읽어볼게요. 흰 구름에 뿌연 연하, 안개예요. 왜냐면 흰 구름과 뿌연 연하가 약간 푸르게 느껴지겠죠? 왜냐면 새로운 새싹들이 도를 때니까요. 그런 것은 산남이라 산의 안개다. 산남. 아지랑이에요, 아지랑이. 그러니까 안개와 노을 그리고 산남. 이건 산남이라고 표현했죠? 여기가 아지랑이인데 얘가 천암만학은 되게 큰 봉우리들과 만학 펼쳐진 이게 능선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산의 모습이에요. 천암만학은 그걸 제 집으로 삼아두고 남영성, 들명성, 일해도 꾸는구나. 근데 일해도는 아양도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아양을 떤다라고 하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했다고? 일해라고 했어요. 일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면서 이 아양도 떠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아양을 들고 있다니까 이건 뭐예요? 의인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지금 아양을 떠는 거예요? 아지랑이나 노을, 안개 같은 것들, 이렇게 아지랑이 피고 있는 것들이 산을 제 집처럼 아양을 떨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하늘에 있었던 모습인데 이게 땅으로 떨어집니다. 자, 상원 들고 구는구나. 오르더니 내려더니 장공에 떠나가니. 그러니까 하늘을 막 얘네들이 안개 노을이나 아지랑이가 하늘을 막 떠놀더니 광야로 건너가서요. 광야는 땅이잖아요. 광야로 건너가니 푸르락, 불그락, 이렇트락, 짙으락, 엿기도 하고 짙기도 하고 사양, 석양과 섞어져서. 왜냐면 땅 밑으로 내려갈 때 석양이 붉은색이잖아요.
자, 석양과 섞어져. 자, 가랑비조차 뿌리는구나. 가랑비. 얘네들이 다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랑비도 살짝 내리는 비도 뿌리는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봄의 모습이에요. 봄의 모습은 뭐를 중심으로 표현했습니까? 안개와 노을, 아지랑이를 중심으로. 산 위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가 보죠. 자, 이게 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으로 가볼게요. 나무를 베야 타고, 배야를 재촉하여 타는 거야. 나무를 재촉하여 타서 솔 아래, 그러니까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녹양은 이제 버드나무, 그러니까 나무예요. 푸른색 나무. 녹양에 우는 황앵이 이제 꾀꼬리인데, 자, 황앵이 교태겨워 하는구나. 아까 아지랑이가 교태를 부렸죠. 여기는 황앵, 꾀꼬리가 교태를 부리는구나 했습니다. 나무새가 잦아지어 우거져서 숨이 열릴 적에 백청난간의 긴 졸음을,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약간 이게 난간을 딱 기대다가 살짝 졸고 있는데, 졸음을 표현하니 수면 양풍, 그러니까 얘 앞에 뭐가 있었죠? 면왕성 앞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 냇가 있었죠? 냇가를 지나오는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구나. 자, 시원한 게 왜 좋아? 여름이잖아. 여름이니까 시원한 바람, 양풍이 부는구나. 양풍이 그칠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 산이니까 한여름이라도 좀 덜 덥겠죠? 덜 더운데 거기다 물을 거쳐오는 바람까지 제가 맡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황해가 양풍을 가지고 여름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됐어요? 선생님이 지금 체크해둔 단어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봅시다. 다음은 가을 볼게요. 가을. 진서리가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서리가 빠지고 나면 우리가 뭐가 단풍이 들죠. 단풍이 모습이, 그러니까 단풍이 모습이 어때? 울긋불긋하잖아요. 울긋불긋한 거. 금수가 뭔데요? 비단을 펼치는 듯하다라는 뜻이에요.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비단이다. 자, 비단으로 표현했어요. 황운은 또 어찌? 황운인데, 자, 중요합니다. 이 황운이 누런색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황운은요, 우리 가을이 되면 약간 노란빛이 확 펴져 있는 구름처럼 펴져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벼가 익은 벼, 그죠? 그러니까 논밭이에요. 자, 황운은 또 어찌 만경에 펼쳐져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면왕경에서 봤더니 밑에 노란색 들판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벼가 익은. 자, 황운은 또 어찌 만경에 펼쳐 있는가? 펼친 거요. 그 다음에 어적도 흥이겨워 발을 따라 불어가는가. 근데 어적도 뭐냐면 저녁 때가 돼서 이제 그냥 어부가 낚시를 하고 오다가 이제 그 피리를 부는 소리. 어적이 이제 어적이 어부의 피리 소리예요. 그냥 황운, 다음에 이거 가을 들판, 황운이 가을 들판이라고 했습니다. 어적은 어부의 피리 소리.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여유로운 가을의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편거기요라고 했어요. 만경에 펼쳐 있는 거. 황운은 어떻게 기요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보면 여기 이 어적은요. 어적도 흥의 달을 따라 분이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둘 다 약간 의문형입니다. 근데 의문형이 아니죠. 이거는 의문이 아니라 약간 서리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이 서리적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가을에는 자, 서리적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겨울과 봅시다. 겨울.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매몰되었다라는 뜻인데, 초목이 이제 나무도 풀도 다 죽잖아. 겨울이 되면 거기 강산이 눈에 매몰된 거예요. 게다가 산이니까 얼마나 눈에 많이 매몰되겠어요? 매몰되어 그 매몰컨을 조물이 헌사로워하자. 이게 이 밑줄 치셔도 되십니다. 이게 뭐냐면 조물이 헌사하다라는 건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관동별곡에도 쓰였고요. 하여튼 뭐 많이 쓰여요. 이게 상충곡에서도 쓰였을 겁니다. 아마 헌사하다는 건 사실 야단스럽다라는 뜻인데, 이게 조물주의 능력이 헌사롭다라고 하면 굉장히 야단스럽다, 대단하다. 조물주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물이 헌사하야, 대단하야, 빙설로 하얀색 눈과 얼음으로 꾸며내니 경북요대와 옥회, 은산. 자, 이거 경북요대, 옥회, 은산은 옷 같은 바다, 은 같은 산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옷 같은 산과 옷 같은 바다와 은 같은 산이 눈 밑에, 눈 밑에 쫙
앉혀. 이 아래전 근처 그러니까 눈 앞에 진짜 눈 앞에 쫙 펼쳐져 있구나. 건건도 강엄하시다. 건건 하늘과 땅이 되게 감열샤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되게 풍성하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먹을 것이 풍성하다 뭐 이런 풍성함이 아니라 눈과 얼음으로 꾸며져 있는 모습이 굉장히 풍성하구나라는 뜻이야. 간 데마다 참 경이롭다. 참 아름답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본사 2 부분이에요. 이게 서사, 본사, 결사 구조인데 아까 본사 1 같은 경우에는 면왕정에서 바라본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본사 2 부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을 딱딱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보고 있는 모습들을 다 면왕정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결사로 넘어갈 건데요. 결사는 별로 쓴 게 없죠. 왜 그러냐면 결사는 워낙에 좀 유명한 부분이기도 한데, 자, 자기가 굉장히 여유롭다. 풍류를 즐기고 있고, 여유롭다. 그 다음에 참 만족스럽다. 그 다음에 호탕정회가 뭐냐면, 그러니까 호탕한 그 마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자연을 즐기는 호연지기 비슷한 뜻이죠. 자연을 즐기는 이런 되게 아름다운 그 마음을, 그 훌륭한 마음을 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가 더 한 게 뭐냐면, 여기 역군은 이셨다 해서, 군은 해가지고 약간 유교적. 자, 임금에 대한 충정심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읽으면서 해석할게요. 읽으면서 해석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봅시다.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없다. 자, 인간은 속세를 떠나왔는데 내 몸이 참 바쁘다. 겨를없다. 틈이 없다. 너무 바쁘다 진짜. 왜 바쁠까? 노느라고.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혀려한 건 쐬고 바람도 쐬려 하고 돌도 맞으려 달빛도 맞아야 하고 밤도 주서야 하고 고기란 언제 낳고 십이란 뉘 다르며 진 것이란 뉘가 쓰려뇨 라고 하는데 굉장히 열거 해놨죠. 여기는 열거법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하루 동안 일과를 표현한 거죠. 그쵸? 달빛도 쏘야 되고 바람도 쐬야 되고 다른 데 노는 거지만 이거 놓을 게 너무 많아서 바쁘다는 뜻입니다. 아침이 나쁘거니 아침에도 이렇게 바쁜데 뭐 하느라? 좋은 것을 하느라 바쁜데 나조히라 스를 쏘냐인데 나조해는 사실 낮 같지만 약간 저녁이에요. 저녁이라고 내가 싫겠느냐 이런 뜻이죠. 낮에도 이렇게 노느라고 바쁜데 저녁이라고 내가 노는 게 싫겠느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낮밤이 다 좋다는 뜻입니다.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유여하랴 이러는데 오늘도 이렇게 노느라 바쁜데 내일이라고 시간이 남긴 않나. 내일도 바빠. 왜? 노느라 즐기느라. 자, 풍류를 즐기느라. 이게 사실 바쁘다는 게 진짜 바쁘다는 거예요? 아니, 노는 거예요. 되게 여유로운 생활을 한다는 거죠. 임에 앉아보고 처음에 걸어보니 번거로운 마음이 바릴 일이 아주 없다. 내가 번거로운 마음 내가 이게 너무 바빠서 이게 오늘은 좀 그냥 집에서 그냥 죽대릴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너무 좋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없다. 쉴 사이가 없거든 길이나 전할이야. 내가 이렇게 바빠서 나 여기 참 좋으니 놀러와라. 그래서 친구들한테 소개해줄 수가 없다. 이 길을 알려줄 수가 없다는 뜻이야. 길이나 전할이랴 라고 하는 거예요. 전할이야가 뭐냐면 내가 여기 오는 길을 알려줄 시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좋아서, 너무 바빠서 즐기느라. 자, 그죠? 다만 한 청려장이 다 무디어가느라. 그러니까 이렇게 노느라 얘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하도 다녀서 지팡이가 낡아가는 거. 요 하나가 불만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불만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술이 익었거든 벗이라고 없을 서냐. 술이 또 술까지 있어. 또 선생님도 술 없으면 풍류를 즐길 수가 없는 사람으로서 여기 술이 익었거든 벗이라고 없겠느냐. 자, 불내며 타이며 혀이며 이하며 불게하며 타게하며 펴게하며 흔들며 온가지 소리로 취잉을 배하거니 근심에 있으며 싫으며 붙어 있겠느냐 라고 했는데 이게 술이 익었으면 이게 친구들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악기를 타게 하며 악기 또 켜게 하며 흔들며 온갖 소리를 흥취를 재촉하니 근심이 있겠느냐, 시름이 붙어있을 시간이 있겠느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선생님이 잘 모르겠는 게 친구가 있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친구가 없더라도 노래도 해야 되고 뭐 하니까 이게 다 얘들이 다 친구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친구가 뭐 얘가 지금 친구들한테 길을 못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친구는 없을 것 같고 노래소리나 이런 소리가 친구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악기소리나. 자, 누우라, 앉으라, 구부라, 젖으라, 울프라, 파람하라 이것도 다 열거죠. 누우며 앉으며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노는 건데 노해로 속이니 마음 놓고 놀아보니 천지도 넓고 넓고 일월도 한가하다 세월이 참 한가하다 여유롭다. 희왕을 몰랐더니 희왕이 뭐냐면 이 희왕이 누구죠? 복희 황제 그러니까 옛날에 한나라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옛날에 중국의 고사에 굉장히 태평성대했던 이 복희왕의 아름다움, 이 태평성대를 내가 여지껏 느끼지 못했었는데 여기 와서 면왕정에 와보니 느끼겠다는 거야. 희왕을 내가 여지껏 몰랐더니 이정에 지금에야 이것이구나 알겠다는 뜻입니다. 자, 신선이 어떻던지 이 몸에야 기록이야. 내가 신선이 된 듯하다. 내가 신선과 비교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선들이 되게 약간 많이 놀았잖아요. 자, 강산 풍어를 거느리고 백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상의 이태백이 살아온다 한들 살아온다고 한들 호탕정회가 이에서 더하시냐. 이태백이 즐겼던 그런 호연지기가 나보다 더하겠느냐. 나도 그만큼은 즐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아이죠. 내가 여기가 별로 이렇게 뜻만 알면 되는 게 여기는 뭐 고사를 인용했다. 아까 복희왕과 이태백 이거 고사를 인용했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나쁜 뜻 하나도 없어요. 나쁜 뜻이라기보다 약간 좀 걸리는 게 뭐였다? 청려장, 지팡이가 조금 낡아간다는 정도로 하겠죠? 네. 자, 이 몸이 이렇게 굼도 이렇게 지내는 것도 역군은이셨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야? 내가 다 임금 때문이다. 임금이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줘서 할 수 있었다라는 해석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1번 자연의 속성에서 도덕적인 교훈. 자, 이거 도덕적 교훈이 나타납니까? 도덕적 교훈이 나타나지 않죠. 그 다음에 이번 점증적인 시상전개라고 했는데 점증적인 시상전개가 보이지 않아요. 다만 약간 이렇게 계절별로 나눠서 설명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점증적이라는 건 점점점 세게 라는 뜻이에요. 원경에서 근경으로 뭐 이런 것들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 그런 게 나타나지 아까 앞에 부분에 있었죠. 근데 이건 이번 점증적인 시상전개는 없다. 3번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 공간의 이동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공간에 아까 뭐 하늘에서 뭐 땅으로 약간 아지랑이가 내려온 거보다 보는 시야가 좀 달라지는 거지 사실 지가 이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간의 이동도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심리 변화 더더욱 없죠. 얘 계속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4번 비유와 대꾸를 활용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이게 맞습니다. 자, 보기 4번 비유와 대꾸. 너무 비유는 내가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죠. 나 지금 계속 설명했잖아요. 대꾸 아까 있었죠? 대꾸를 이용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다 맞는 말이네요. 자, 중심 대상의 변화를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자, 중심 대상의 변화를 바라보면 맞아요.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봤으니까요. 그런데 과거 회상이 나타나지 않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이 글의 작가에 대한 설명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글의 작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건 1번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당연히 맞죠. 2번 계절의 변화에 따른 풍류를 마음껏 즐기고 있다. 맞죠?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세상을 태평하게 만들고 싶은 소망을 지니까 아니죠. 이 정치적인 색채가 없죠. 자기가 뭐 태평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느낌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신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맞죠? 역군은 이셨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충성이 있으니까요. 5번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표출하고 있다. 맞죠? 이태백이 와도 날 못 이긴다. 그 다음에 복희왕 때의 태평성대를 즐기고 있다. 그 다음에 되게 만족스럽다. 너무 바쁜데도 만족스럽다. 왜 바빠? 노느라 바쁘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맞겠죠. 자, 이게 이제 누황사래요. 면왕정가였습니다. 자, 면왕정가 여기까지. 만분가는 조유의 작품인데 이게 이제 성종에서 연산으로 넘어갈 때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이가 무오사와에 엮여서 유배를 가서 자기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화도 나기도 하고, 또 임금한테 약간 좀 나 이것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니니까 라는 얘기도 좀 해야 되고, 막 이래서 쓴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국문학사적 의의로 보시면 유배가사의 효시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무슨 사미인곡이나 송미인곡 뭐 이런 쪽이랑 되게 연관이 많이 지어집니다. 왜냐면 유배 상황이라고 하는 거. 다만 송미인곡, 사미인곡은 이 여성 화자를 좀 내세웠다면, 여기서 이게 여성 화자를 내세웠다는 그런 느낌은 좀 강하지 않은 작품입니다. 뭐 물론 지금 유배를 간 상황을 되게 좀 억울해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나오고 싶어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나와야겠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기보단 약간 좀 체념적으로, 그래서 약간 성격이 약간 체념적 성격의 이런 그 유배 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격이 비분적이다. 되게 뭐 화가 났으니까. 그 다음에 원망과 한탄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사 인용이 약간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초객이라고 해요. 초객, 그리고 가태부로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데, 초객은 사실 이제 그 초나라의 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굴원 시인이자 정치인이었는데 굉장히 억울하게 약간 유배를 갔다 거기서 자살을 한 사람입니다. 자, 가태부는 이 굴원을 또 인용해서 이제 시를 썼던 사람이에요. 자기도 이제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죽어서 뭐가 되어가지고 임금에게 이런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회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윤회사상 뭐예요? 죽어서 내세가 있어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죽어가지고 뭐가 되겠냐면 뭐 두견세가 되겠다고 하기도 하고, 구름이 되겠다고 하기도 하고, 만장성이 되겠다, 금강산 하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뭐가 따로 되어가지고 임금에게 이 억울한 마음을 실컷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윤회사상이 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난 얘기도 하고요, 막 그러거든요. 이게 자연물에 의탁하여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임금이 계신 곳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쓸 때는 연산군 때인데, 여기 이 조위는 성종을 모셨던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종 때 그 성종을 모셨을 때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되게 자기가 이게 충신이었는데 내가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임금이 계신 곳이 사실 그게 연산군인지 성종인지 명확치는 않지만, 어쨌든 임금이 계신 곳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배곡경, 자청전, 삼청동리, 잠이고, 이건 다 임금이 계신 곳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화자를 초객과 가태부로 얘기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화자의 분신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작품을 좀 보는데, 지금 내가 보는 것은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지금 거기 발췌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을 좀 더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자료를 준 자료에 있는 건, 지금 이것 전체가 다 실려 있는 건 아니에요. 중략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그 위주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요. 자, 천상배곡경 11루가 어디매요? 자, 천상배곡경 어디에요? 자, 이거 배곡경은 임금에 계신 걸로 했죠? 11루가 어디매요? 오세군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려있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상배곡경 12루가 보이지 않는다 얘기했고요. 오세군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려있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임금과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뭐야? 자기가 지금 유배를 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죠. 천문 9만 리를 꿈에라도 갈동말동 했는데, 천문, 하늘의 문인데, 지금 여기가 사실은 임금이 계신 곳을 상징하지만, 여기에 이곳이 사실은 원래 이 명칭들은 다 옥황상제와 관련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옥황상제를 임금이라고 치고 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천문, 그래서 하늘의 문이라고 한 겁니다. 천문 9만 리를 꿈이라도 갈동말동 하니까 9만리라는 말을 썼다는 건 뭐예요? 9만리. 9만리라고 했는데, 이 9만리는 자, 얘가 굉장히 심리적인 거리감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유배라 와 있으니까 임금에 계신 곳에 가기가 힘들다라는 표현으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차라리 씌어지어 억만번 변하여. 자, 여기 나타나는 게 무슨 사상이라고요? 윤회 사상입니다. 변하여 남산 늦은 밤에 두견에 넋이되어. 첫 번째 두견 나왔습니다. 두견에 넋이되어 이화가지 위에 밤낮을 못 울거든. 자, 만약에 제가 이게 뭐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두견이 돼서 밤낮으로 울고 싶은 거야. 왜? 억울하니까. 자, 울고 싶은 건데 그렇게 만약에 못 울거든. 삼청동리에 정은 한날 구름이 되어서, 다음에 이제 구름이, 이게 안 되면 이게 되겠다는 거야. 자, 구름이 되어서 바람에 흘리나라 자미궁에 날아올라 옥황 향한 전에 지척에 가까운 곳에 나 앉아 흉중에 쌓인 말, 자, 흉중이라는 건 가슴에 쌓인 말씀을 실컷 사리고 싶다. 실컷 말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억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견이 되든 구름이 되든 두견이 돼서 막 울고 싶은데 이게 운다는 것도 사실 새에게는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면 구름이 되어서라도 인근 가까운 곳에 가서 막 어떤 그 속에 쌓인 말을 막 하고 싶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어와 인의 몸이 천지간에 늦어나니 황하수의 말다 만난 초객의 후신인가 상신도 가이었고 가태부의 넋이란가 한숨은 무슨 일고?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내가 황하수 말다 만난 이랬죠. 황하수는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그 강을 얘기하죠. 황하가 아무리 맑긴 맑은데 황하는 맑은데 왜 초객의 후신처럼, 그 초객 아까 이제 구런이죠. 얘가 지금 귀양 가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자, 초객의 후신인 듯 왜 이렇게 상심이 심하고, 이게 물은 맑은데 왜 나한테 상심이 심하고 가태부의 넋인가 왜 이렇게 한숨이 자꾸 나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이 들처럼 억울한 처지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객처럼 왜 상심이 이렇게 끝이 없고 가태부의 한숨이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억울하지? 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자를 그렇게 초객과 가태부로 표현했다고 얘기했죠. 자, 형강은 고향이라 10년을 유락하니, 자, 형강은 중국에 있는 강 이름이에요. 강 이름인데 이게 지금 자기가 있는 유배지를 뜻하는 겁니다. 형강은 고향이라 10년을 유락하였다라고 하는 건데, 유락했다는 건 지금 자기가 귀향을 와 있다는 뜻이죠. 자, 이게 지금 되게 귀향 온 게 되게 좀 싫으니까 형강은 고향이라 10년을 유락, 그 귀향에 오랫동안 와 있으니 백구와 벗이다와 함께 놀자 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유락했으니까, 그러니까 귀향을 와 있으니까 약간 아싸리 좀 자연이랑 좀 즐겨서 좀 놀고자 했어. 그런데 계속 무슨 생각이나 억울한 마음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임금에 대한 그리움도 떠오르기도 하고 하니까 제대로 놀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어른 듯 괴는 듯 남의 없는 님, 우리 성종이에요. 성종. 그 왕을 만나 금화성 백옥당에 꿈이조차 향기롭다라고 했는데, 이게 신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적송자가 득도했던 곳이랍니다. 그 금화성 백옥당이라는 그 표현이. 자, 그러니까 이게 임금의 꿈조차 향기롭다니까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 막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쭉 건너뛰어 보시면, 자, 장안으로 시작하는 부분, 그 부분으로 가보세요. 장안 찾으셨어요? 자, 장안 어젯밤에 무서리가 섞어치니 라고 했는데, 장안은 원래 시내, 그러니까 그 수도 같은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안은 뭐냐면 조정이에요. 조정. 자, 장안 어젯밤에 무서리라고 했습니다. 자, 무서리. 자, 이 무서리는 뭐냐면 무오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리가 막 내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갑자기 시련이 몰아닥친 거죠. 자, 장안 어젯밤에 무서리가 섞어치니 일모수죽에 취수도 냉박할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모수죽은 뭐냐면 되게 여기 대나무에 숨어서 이렇게 본다는 뜻인데, 긴 대나무에 이렇게 의지해서 본다는 뜻인데, 일모수죽에 취수가 자기 소매도 아주 얇게 좀 춥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서리 때문에 자기도 지금 서리를 맞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오사화 때문에 자기가 지금 피해를 당했다 이런 얘기가 볼 수 있습니다. 냉박하샤. 유랑을 꺾어지고 님 계신데 바라보니 약수 가려진데 구름길이 머리라 라고 했어요.
자, 약수와 구름에다가 세모 치시고요. 약수와 구름은 임금을 만날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귀향에 와 있기도 하니까 자기가 좀 임금에게 다가가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것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쭉 넘어가 보시냐면, 자, 노나라 흐린 수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세요. 노나라 흐린 수리 한단이 무슨 죄며 진인이 취한 자니 월이는 무음 탔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자, 노나라의 술이 흐려진 것이 왜 한단의 죄이며, 그러니까 조나라의 죄이며, 진나라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왜 월인의 죄가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니까, 왜 쓸데없는, 왜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노나라의 술이 흐려진 것이 왜 조나라 사람들의 탓이며, 진인들이 술에 취한 것이 왜 월나라 사람들의 탓이겠느냐 이런 얘기니까, 왜 다른 그 죄 없는 사람에게 탓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기는 무오사와 연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실제로 뭐 자기가 약간 완전히 연관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자기가 지금 그 다른 나라 가 있을 때 있었던 일이란 말이야. 그게 무오사와의 그 발신이 된 김종직의 그 책이 사실 자기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자기가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억울하긴 억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성문 모진 불의 옥석과 함께 타니 뜰 앞에 심은 난이 반이나 이유래라 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 자, 성 앞에 막 불을 태운 거야. 그러니까 이 무오사를 뜻하겠죠. 막 불이 난 거니까요. 그런데 얘가 나쁜 것만 태운 게 아니라 뭐까지 같이 태웠다? 옥석을 함께 태웠고, 그 다음에 거기 근처에 있는 죄 없는 난까지 시들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 없는 옥석이고 죄 없는 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되게 좀 억울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어디를 가시냐면 구는 이 물이 되어 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갑시다. 자, 구는 이 물이 되어 흘러가고 자치었고 오간이 꽃이 되 눈물 가리는 목볼로다 라고 했는데 뭐냐면, 임금의 은혜가 물이 되어 흘러가도 자취가 없다는 건, 임금의 은혜를 내가 딱 잡아서 이렇게 딱 갚아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임금과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다음에 옥안이 임금의 얼굴이 꽃이로되 내가 눈물이 흘러서 볼 수가 없구나 라는 뜻이니까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가 아까 좀 체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 체념적 성격이 어디서 듣느냐? 바로 여기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의 처분이요.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의 처분이요. 이 몸이 씌어져도 옥황상제의 처분이다. 녹아지고 씌어지어 혼백이 흩어지고 공산 총로조차 자치 님자없이 군이다가 라고 했는데, 자, 내가 죽는 거나 녹는 건 다 옥황상제의 처분이니까 어찌할 수는 없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체념적인 거예요. 어찌할 수 없어요. 녹아지고 씌어져도 혼백이 흩어져도 그래도 내가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면 만장송이 되고자 한다라고 해서 여기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 만장송. 만장송이 되어서 바람, 비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기나 했으면 좋겠다. 뭐냐면 만장송이 있으면 거기 큰 소나무니까 거기 막 비가 내리는 소리나 바람 부는 소리 같은 소리 있잖아요. 바람 비 뿌리는 소리, 그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님의 귀에 들렸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그게 자기가 좀 죽어서 만장송이 돼서 좀라도 좀 이런 소리를 좀 들려주고 싶다는 거니까 그리움과 그 다음에 좀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 얘기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윤회 망고발 금강산에 학이 되어, 금강산 학. 자, 여기 또 있어요. 금강산 학이 되어 12,000봉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달 붉은 밤에 두어소리 슬피 울어 님에게 들리게 하고 싶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만장성에 대해서 그 소리가 들리게 하는 거나 금강산 하게 되어 그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처분이다? 옥황상제의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죽어서라도 임금에게 이런 소리를 들려주고 싶은데 이거는 나왔다. 옥황상제의 처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라고 해서 약간 체념적 성격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한이 뿔이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님의 창밖에 외나무 매화되어. 이게 또 하나가 있는 게 매화가 되겠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또 뭐냐면 뭐가 다시 혼이 나의 한이 뿌리가 되고 이 뿌리서부터 난 눈물이 가지가 되어서 뭐가 돼? 매화가 되는 거야. 이 매화가 되어서 설 중에 눈 속에 혼자 끼어서 사실 이 설중이라는 것도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굉장히 차가운 현실에서 내가 혼자 피어서 침변에 이위 있는 듯 월중소형의 님의 옷 비추어. 그러니까 그림자가 비추. 내가 좀 근데 이게 화려한 매화가 아니라 좀 시들었어요. 근데 어여쁜 이 얼굴 내려다 반기실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내 얼굴을 매화를 보면서 나를 좀 떠올려 주실까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죽어서도 자꾸 님 근처에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나라고 좀 반겨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계속 억울한 마음과 임금에게 좀 가까이 근접하고 싶은 마음을 굉장히 자세히 드러내고 있죠. 자,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지금 그 책을 보면서 이 교재를 보면서 하도록 하고요. 그 큰 개관은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유배가사 그 다음에 고사인형 초객과 가태부 뭐 이거 말고도 뭐 이태백 얘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고사도 있어요. 뭐 복희씨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하니까 뭐 여기는 뭐 복희씨 뭐 이것도 나오고 막 하는데 다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윤회사상은 너무 자주 나왔죠. 이게 다 윤회사상과 관련된 거예요. 얘들 다 죽고 나서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아까 자연물에 의탁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자기가 이제 자기는 옥석이고 난인데 성 앞에서 난 불 때문에 자기가 좀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무서리가 막 친다고 했잖아요. 무서리가 친다고 했잖아. 이 무서리가 무호사화를 상징한 거니까 자연물에 의탁해서 자기 그 현재 상황 같은 것들을 좀 나타내고 있기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이 계신 곳을 이렇게 이게 얘기한 건 약간 옥황상제, 임금이 계신 곳 경복궁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런 옥황상제가 계신 이것도 약간 좀 그래서 도교 사상일 거예요. 막 그런 느낌이 조금 드러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것들로 표현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세한 건 약간 그 교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